그러면 이 컴퓨터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용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주로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균의 형태, 그다음에 그 세균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그 구조물들의 기능,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세균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염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바이러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자에 따른 뭐 특징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진균, 곰팡이의 또 일반적인 특성과 형태,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기생충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기생충만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2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미생물의 종류별로 특징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그 형태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도 세균에 이제 분류할 때 우리가 그 형태,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세균 세포의 구조,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아주 작아서 뭐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겨우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일반 현미경으로는 못 보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도 구조가 좀 복잡해요. 여러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또 바이러스의 병을 일으키는 성질, 병원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세균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균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세균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혹시 뭐 현미경 가지고 세균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학교가 있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나 이럴 때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보통 뭐 100배, 400배 정도, 40배, 100배, 400배 정도 관찰하거든요. 근데 세균은 그 400배 가지고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보는 거는 뭐 양파의 세포나 코르크막에 있는 세포 이 정도 봤지 세균 자체는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 생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핵세포 생물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포질 내에 우리 사람 몸 세포 같은 우리는 진핵세포 생물이잖아요. 보면 핵막으로 둘러싸이는 뚜렷한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핵 안에 유전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진핵세포 구조인데 원핵세포는 그런 게 없어요. 세포질 안에 유전 물질이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런 구조라는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진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엽록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세포내 소기관, 골지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원핵세포 이렇게 얘기하고 세균은 바로 이 원핵세포 생물이에요. 네, 좀 더 그 구조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핵막이 있고 없고 그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뉴클레우스. 그래서 뭐 진핵세포, 원핵세포의 근본적인 차이는 핵막이 있는 핵이 있다 없다이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다른 차이들이 쭉쭉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리보솜은 세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도 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요 리보좀의 70S, 80S의 S는 세디멘테이션 레이트. 그래서 세디멘테이션이 뭐예요? 침강. 이렇게 떨어진다, 물속에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 침강 계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원심 분리라는 걸 해요. 어떤 거냐면 통에다 집어넣고 뺑뺑 돌리면 가벼운 거는 천천히 가라앉고 무거운 거는 빨리 가라앉고,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나누면 침강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침강 속도가. 그래서 빨리 가라앉는 거 아니면 가라앉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단백질 만드는 성분이잖아. 그런데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 그다음에 어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요거 잘못 썼어요. 보니까 세포질 스테롤이라고 돼 있는데 질을 세포막이라고 바꾸세요. 제가 계속 고친다고 하면서 막 스테롤. 우리 세포막은 사람도 세포막이 있고 세균도 세포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사람에서는 이제 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런데 이 세균은 스테롤, 요것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스테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없는데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세균은 스테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스테롤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이 있다. 세균은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세포벽이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진핵세포이지만 식물인 거,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정식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진핵세포는 어떻게 정식하죠? 유사분열. 알죠? 유사분열. 왜 옛날에 배웠잖아. 염색체들이 이렇게 적도판에 늘어선다. 방추사가 나온다. 양쪽에 달라붙어서 쭉 양쪽으로 끌어당긴다. 세포가 분리된다. 이런 게 이제 유사분열. 방추사가 생긴다 그래서 유사분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털이 실이 생기는 분열. 그런데 원핵세포 그런 거 없어요. 세균은 그냥 이분법이라고 하나가 두 개 되는 방법으로 분열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이명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건데 이 이분법으로 분열하면요. 유전자가 꼭 꼬여요. 꼬이는 게 뭐냐면 고무줄을 한 가닥 고무줄처럼 생겼거든요. 세균 유전자가. 그거를 가운데를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두 개로 나뉠 것 같지만 요거는 세균 유전자는 분열되는 정시 되면 이렇게 고리가 연결돼서 꼬여.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효소가 없으면 세균은 분열 정식을 못해요.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나 둘씩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그런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차이가 있고 세균세포는 원핵세포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근데 세균은 형태적으로도 구분이 돼요. 세균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작아서 잘 못 보이지만 우리가 1000배 이상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모양이 크게 동글동글한 거, 그 다음에 길쭉한 거,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일단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걸 우리가 알균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공구자를 써서 구균 이렇게 불렀어요. 구균. 그런데 그게 일본식 한자라고 알균으로 바꿨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균 자체가 한자거든. 뭐 알균 이렇게 해봐야 특별히 한국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알균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막대균이란 말을 써요. 막대균은 영어로는 이제 알균은 영어로 코쿠스 이렇게 쓰고 저번에 얘기했나요? 이게 이제 단수고 복수가 되면 COCCI 콕사이 이렇게 바뀌고요. 막대균은 바실러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단수가 되면 복수가 되면 바실라이 해서
BACILLI. 이 라틴어네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어중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R인지 막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 그러면 알막대라는 말을 써. 알막대균. 코코바실러스 또는 코코바실라이. 어떤 게 있냐면 대장균. 대장균이 알막대균이야. 왜냐하면 비교적 길쭉한 균인데 끝이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알처럼 생겼고 자세히 보면 길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브리오 들어봤나요? 비브리오? 비브리오는 콜레라균이 비브리오인데 막대균처럼 생겼는데 살짝 꼬부러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브리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스피릴룸이나 스피로헤타. 요건 이제 나선균이라고 그래. 나선균. 뭐처럼 생겼다고? 나사처럼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나선균 이렇게 쓰는데 분류 체계에서는 알균, 막대균으로 분류하고 나선균에다가 비브리오를 넣기도 해요. 왜냐? 요거는 꼬불꼬불꼬불하고 요거는 꼬불꼬불꼬불꼬불한데 요거는 꼬불하다 말잖아 비브리오가. 그래서 이것도 형태적으로는 꼬불한 거에 넣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균을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알균 또는 구균, 그 다음에 막대균 또는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걸로 이제 막간균, 그 다음에 나선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코쿠스 복수가 되면 콕사이, 바실루스 바실라이, 스파이로헤트 스파이로헤테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모양들은 전자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둥근데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구강균 형태인데 그렇게 돼 있고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 외에도 약간 다른 형태들을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들도 일단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편의상 세 개로 나누어 보자. Bacteria reproduce very simply and rapidly by doubling their contents and splitting in two. Just one bacterium, dividing every 20 minutes, could produce nearly 5,000 billion bacteria in one day. 무섭죠? 세균 자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세균은 이분법, 바이너리 피션이라는 방법으로 분열 정식하거든요. 바이너리 피션. 이분법은 뭐냐면 한 세포가 두 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 세포도 한 세포가 두 개로 되는 거는 맞잖아. 그런데 왜 세균만 가지고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세포의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고 세균 세포의 분열은 개체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세균은 한 세포가 한 개체를 이루다 보니까 분열 정식 그러는 건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이 되는 게 나는 이분법으로 분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균은 그렇게 분열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럼 한 번 분열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짧은 건 15분. 대장균 같은 건 한 20분에서 30분. 이건 조건이 굉장히 좋을 때 2, 30분. 그러니 지금 이 그림은 슬라이드를 이거 대장균인데 슬라이드를 한 50배쯤 빨리 당겨 놓은 거지. 그렇게 뭐 과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증식해요. 그래서 대장균 하나가 한 이틀 동안 증식을 하고 나면 숫자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뭐 20분마다 분열 증식한다 치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그럼 1시간 만에 한 개가 2, 4, 8, 8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지나면 이거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지구 무게의 몇 배 정도 된대요. 지구 무게의 몇 배 정도. 그 정도로 이 분열 정식하는 게 이분법이라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고. 그런데 이 세균이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할 때 분열 단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열 단면이. 요거 이제 알균이거든요. 어떤 알균은 분열을 할 때 항상 일정한 단면으로 분열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세균을 조용히 놓고 키웠을 때
모양이 어떻게 배열이 되겠어요? 이렇게 줄줄이 늘어서겠죠, 그죠? 이해가죠? 그런데 흔들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지만 보통 배열은 무슨 목걸이처럼 이렇게 줄줄 설 거라는 거지. 그렇게만 배열한 이제 분열하는 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균은요. 한 번은 이렇게 수직으로 또 한 번은 수평으로 분열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4개씩 무슨 8개씩 이렇게 분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거는 한 번은 수평, 한 번은 수직, 한 번은 평면 이렇게 해서 X축, Y축, Z축을 다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체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은 아이 난 그런 거 없어. 내 맘대로야.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15도 한 번은 35도 막 지멋대로. 그러면 무질서하게 덩어리처럼 형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균을 형태적으로 보면 막대균, 알균, 나선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분열하는 단면의 양식에 따라서 또 그 덩어리가 지는 형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거는 포도송이처럼 막 덩어리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지멋대로 막 분열하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분열을 하고 어떤 거는 8개씩 짝지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4개씩 짝지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2개씩 짝지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고 그걸 각각 또 라틴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골치는 아픈데 한번 읽어만 봐요. 그냥 둥근교는 코쿠스 이렇게 얘기하고 2개가 있으면 우리가 라틴어에서 2개는 다이를 붙이거든. D. 그래서 디플로코쿠스 이렇게 디플로코쿠스. 플로 그러면 2개짜리란 뜻인데 디플로코쿠스. 그러면 쌍알균이에요. 쌍알균. 그 다음에 4개가 붙어 있으면 테트라드. 테트라. 들어봤어요? 테트라? 테트라콘 그러면 뭐냐면 어디 있지 저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그 시멘트로 된 거 있잖아. 그게 뿌리 하나, 둘, 셋, 4개거든. 세보세요 가거든 나중에. 같은 친구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가서 세봐요. 하나, 둘, 셋, 4개. 테트라. 테트라가 4개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르시나. 이거는 뭐 8, 우리나라 말로는 8년 9균 8개씩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르시나가 8년 8개가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르시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주사위 모양처럼 배열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슬처럼 배열하고 있으면 우리가 스트랩토코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도송이처럼 배열하고 있으면 스타필로코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배열도 또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한번 얘기하면 미생물이 너무 작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 중에 하나인 적혈구 이거는 이제 성숙한 적혈구라서 색이 없어요. 그래서 핵 빠져나간 자리가 움푹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모양이 원반처럼 생겼는데 모세혈관을 빠져나가기가 좋죠. 모세혈관의 두께는 1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혈구의 크기는 8 마이크로야. 이게 어떻게 모세혈관을 뚫고 나가겠어? 비틀려 가면서 모세혈관을 막 억지로 뚫고 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대장균은 꽤 큰 세균에 속하는데 사이즈가 얼마? 직경이 1 마이크로, 길이가 한 3 마이크로. 그러니까 대장균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작죠. 바이러스는 훨씬 더 작아요. 바이러스는 그것보다도 작죠. 가장 큰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거든요. 그건 한 200에서 300 나노메타 정도 되니까는 대장균보다 훨씬 작죠. 근데 더 작은 바이러스는 뭐 수화마비 바이러스 이런 거는 30 나노메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중에서도 이제 세균만 보면 지금 세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균의 크기는 사슬알균은 동그란 균인데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목걸이처럼 늘어져 있는 균인데 직경이 한 0.8 마이크로 정도 돼요. 천분지 1mm보다 더 작죠. 포도알균은 그거보단 조금 커서 한 1 마이크로 정도 돼요. 동그란데. 그다음에 세라티아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거는 예, 막대기 같으면서도 동글동글한 구강균에 속하는데 그거는 한 1 마이크로에서 0.5 좀 더 크고요. 대장균이 요만하게 생겼는데 1에서 3. 그다음에 탄저균 이건 꽤 큰 균이에요.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균인데 탄저병은
석탄탄자를 쓰고 그다음에 피부병 저자를 써서 피부가 까맣게 석탄처럼 썩어 들어가는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탄저병이라고 쓰고 이거는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소들이 걸려요. 그 소를 잘못 먹으면 사람도 걸려요. 그런 병이거든. 예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에 테러 공포가 있었는데 탄저균 테러 공포라는 게 있었거든. 이 탄저균은 씨를 만들어 씨 포자를 만들거든. 아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그거를 폐로 흡입하면 폐 속에서 자라가지고 탄저병을 일으켜 폐탄저. 그럼 사람이 죽거든. 그 탄저균이 바실루스 균에 속하는 거예요. 바실루스 안스라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균인데 이제 그런 형태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공통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뭐 1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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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이크로 정도 된다는 거지. 두께는 한 1마이크로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 싶잖아. 이거를 맨 처음에 관찰한 사람이 누구? 누구라고 그랬죠? 네덜란드 연마사 안톤 레벤훅이라는 사람이 렌즈 만들어 가지고 한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관찰했는데 그때 세균을 관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몇백 배지만 세균을 관찰할 정도로 해상도가 높진 않았거든. 미생물을 관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동물. 그래서 애니멀 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밖에 관찰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해상력 때문이에요. 해상력. 해상력을 우리가 resolving power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점이 떨어져 있는 점인지 한 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 이해가요? 이게 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아보겠어?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그게 거리가 얼마야? 그게 해상력이야. 그 거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관찰하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아요. 관찰하는 빛의 파장의 2분의 1까지 구분이 가능하대. 그런데 이거 누가 쟀는지 모르지만 빛의 파장이 0.4 마이크로고 이게 빛 중에서도 노란색 빛, 황색 빛의 파장이 0.4 마이크로메타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최대는 0.2 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 빛을 쬐면 빛으로 관찰하면 관찰이 가능해요. 세균의 크기는 1 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우리가 1000배로 1000배로 확대를 하면 이 세균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 5 곱하기 5 정도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5점 곱하기 5점.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관찰할 수가 있죠. 사람 눈의 해상력은 75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상력이냐면 머리카락이 대략 사람 따라 달라요. 인종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 머리카락이 한 80 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어떻게 머리투를 딱 보아서 보면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분할 정도 되는 거야. 이분 이름이 뭐죠? 누군지 알겠어요? 신성철? 놀랐지. 누구야 이 여자 얼굴이? 네, 신성철입니다. 응? 그 누구? 이 여자분 잘 안 들려가지고. 누구랑 같이 사는 여자인데 B인가랑 같이 사는 그 여자분 아니 김태희.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은 거예요. 눈만 보고도 알잖아. 요새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끼리 나중에 만나면 서로 얼굴 몰라볼 걸. 그런데 김태희 이분은 저 마스크 쓰고 다녀도 김태희네. 그리고 우리가 눈썰미라고 그러죠. 해상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해상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을 관찰하고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합니다. 잘 만든 현미경은 한 200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해상력이 200 나노미터까지 돼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건 한 1000배 정도 되는 현미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뭐 1000만 배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고 좋은 전자현미경은
해상력은 50 피코메타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관찰하냐면 바이러스의 내부 구조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도알균이거든요. 포도알균은 알균이고 분열 정식할 때 이분법으로 분열하지만 그 분열 단면이 무작위로 분열해서 이렇게 포도 모양처럼 배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처럼 생겼죠. 그래서 포도알균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직경은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막 분열하고 있는 포도알균이고, 그다음에 이 그 포도알균이 세포를 침입해서 세포 속에 이렇게 침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보여요.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 중에서 이제 투가 전자현미경인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요 균은 이 폐렴 일으키는 또는 뇌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균인데 모양이 알균이라고 하는데 동그랗지는 않죠. 약간 뾰족뾰족한 것들이 두 개씩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란셋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란셋 모양. 란셋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란셋 본 적 없지. 란셋이 손에 이렇게 뭐 손 따는 란셋도 있고요. 그다음에 앰플병 따는 란셋 하트 모양처럼 생긴 거 있거든. 아마 그걸 보고 란셋 모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폐렴사슬알균. 왼쪽은 황색 포도알균이고 요거는 폐렴사슬알균. 막대균이에요. 요거는 이제 탄저균 아까 얘기했던 바실루스라고 하는 균 중에 막대균, 탄저균이고요. 이 균은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서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배열해요. 그게 탄저균의 특징이고 요거는 고초균이야. 바실루스 सब틸리스라고 하는 균인데 요거는 모양이 탄저균보다 좀 더 이쁘게 생겼죠. 이거는 흔히 발견되는데 뭐 하는 균이냐면 우리 간장, 된장 담그는 데 쓰는 균이에요. 매주 띄우는 데 쓰는 균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간장, 된장이 뭐 곰팡이가 발효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곰팡이는 피는 거고요. 바깥에 이 고초균이 있습니다. 왜 고초균이라고 그러냐면 고추에 있다고 고추균이 아니고 마른 풀이란 뜻이에요. 마른 풀, 마를 꼬에 풀초자.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 벼 베고 나면 남는 그 짚이라고 그러잖아. 그 짚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간장독 같은 데 이렇게 짚으로 새끼를 꼬은 다음에 독 옆에 쭉 하고 숯도 집어넣고 숯도 꽂고 고추도 꽂고 이렇게 한 거 본 적 있죠?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걸 보면 거기도 나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고초균 씨들이 들어가서 간장 된장으로 들어가야 저게 나와. 감칠맛이 나. 왜냐하면 이 세균 바깥에 있는 성분들이 미원 성분이거든요. 글루탐산 나트륨. 들어봤어요? MSG. 글루탐산 모노글루탐산 나트륨은 미원이고 얘네들이 만드는 거는 폴리 감마 뭐 글루탐산 나트륨들이에요. 이것들이 분해되면 감칠맛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된장 간장의 감칠맛이 미원 맛이야 사실은. 거꾸로. 또 그걸 알고 일본에 있는 화학자가 인공으로 합성해내고 난 다음에 사탕수수를 발효시켜가지고 이균 이용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게 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막대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균은 아까 비브리오 콜레라균 또는 뭐 헬리코박터 필로리균 이런 것들도 이런 꼬불꼬불한 균이고 이거는 캄필로박터 균일 거예요. 뭐 비브리오에는 그런 완전히 꼬불꼬불거리지는 않지만 꼬불탕거리는 균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로헤타, 뭐 테레포나마 이렇게 완전히 누가 봐도 낯선 모양의 꼬불꼬불거리는 균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형태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형태는 달라도 내부 구조는 거의 동일해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물이 뭘로 돼 있냐면 일단 세균은 세균의 또 대사를 하거든요. 그 대사의 기본이 되는 게 세포질이야. 사이토플라즘이고 이 사이토플라즘 내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리보솜도 있고 세포질 과립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뉴클레오이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핵을 영어로 뉴클레우스 이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라틴어에서 US로 끝나면 뭐라고? 남성이라고 그랬잖아. 네, 뉴클레우스인데 그게 핵인데 여기는 뉴클레오이드야. 오이드. OID가 붙으면 가짜란 뜻이야. 가짜. 사람 영어로 뭐라 그러죠? 휴먼.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을 뭐라고 그래? 휴머노이드. 무슨 안드로이드. 이런 게 OID가 붙으면 다 가짜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핵은 아닌데 핵같이 보여. 그래서 핵처럼 보인다 그래서 핵 모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핵양체라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뉴클레오이드. 왜 핵이 아니냐면 핵막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왜 핵처럼 보이냐면 핵이 우리가 염색체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염색체라고 이름을 씁니까? 염색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염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DNA가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히스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백질인데 그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게 염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질 내에 있는 요준 물질 이것도 염색이 돼요. 왜? 히스톤 비슷한 단백질에 막 둘러싸여져 있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핵양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균 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 물질이 뭐냐면 플라스미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지. 플라스미드. 이제 안 외워둔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어려워. 요건 뭐냐면 유전 물질인데 염색체 말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이걸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해요. 요게 세균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항생제 있잖아요. 항생제를 치면 세균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걸 우리가 항생제 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독성이 없는 대장균인데 독성이 있는 대장균으로 바뀌었어. 왜? 봤더니만 독성을 가진 플라스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병원성을 나타내게 하는 플라스미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전성을 유전 형질을 전달시켜주는 물질로서 플라스미드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리보솜 있어요. 리보솜 여기 빨간 점으로 점점점점 찍힌 게 리보솜인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들이에요. 본래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서는 ER이라고 하는 세포질 내망의 벽에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 예, 이거는 세포질 내에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세포질 막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질 과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둥글한 과립이 있고 인클루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클루전은 안에 품고 있는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어, 영양분 덩어리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날씬하니까 몸을 다 만져봐도 남는 살이 없잖아.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고 난 영양분을 뭘로 우리는 저장하죠? 지방세포 형태로 저장을 하잖아. 근데 세균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영양분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잖아. 영양분을 따로 바깥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포질 내에 이거를 물질 형태로 저장을 하면 뭐가 커지냐면 삼투압이 커져. 이해 갑니까? 삼투압. 삼투압이 커지면 물이 따라 들어와. 그러면 내 몸이 빵빵해져. 잘못하면 터져. 그렇지. 그래서 삼투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을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정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정어로. 삼투압은 용질이 물에 녹아야 생기는 거거든. 물에 녹지 않게 하면 삼투압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인클루전들이에요. 세포질 가립. 이런 게 발견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게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질 막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구조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바깥에 외부 부착물들이 있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현막,
게 있는데 이건 세포벽 바깥에 있는 성근막이에요. 또는 편모라고 해서 여기 플라겔룸이라고 돼 있잖아. 운동기관이야. 세균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채찍처럼 생겼어. 원래 채찍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플라겔라가. 그 다음에 선모 또는 선모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털털털털 나와 있는 이런 걸 이거 핀브리에 또는 필로스, 필라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구조인데 조금씩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바깥쪽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사실 맨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협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협막. 그걸 우리가 캡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이게 왜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구조물은 아니에요. 세균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적인 구조물은 뭐냐면 세포벽이 셀월. 이 셀월의 기능이 뭐냐면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세상은 험난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 눈 감으면 코베에 가는 세상이야.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그지? 예? 그다음에 가방이라도 메고 나가면 좀 든든하죠.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면 적어도 길 가다가 부딪힐 염려는 없죠. 세균 입장에서 보면 바깥은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세포질막 안에 세균을 지켜주는 수단이 바로 세포벽이야. 근본적으로 바깥은 어때요? 느슨해요. 저장액이야, 저장액. 삼투압 아까 얘기했지만 바깥은 대부분 물이야. 그리고 내 안은 진해요, 그죠? 뭐가 영양분 같은 게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세포지막을 통해서 안으로 막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 난 터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수단이 뭐냐 하면 세포벽이야.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안 터지거든. 그 세포벽만 유지되면 일단 세균 세포가 터지진 않아. 만약 세포벽이 파괴되면 세균 세포가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세포벽은 세균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이제 이거 투과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렇게 좀 덜 진하게 된 요게 포도알균이거나 아마 쌍알균일 텐데 세포벽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건 포도알균 같고 요건 페렘사솔알균 같네요. 모양이 란셋 모양이잖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저게 보여, 세포벽이. 뭐 바깥에 뭐 캡슐이라고 하는 성분 구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균의 형태를 결정짓는 게 바로 세포벽 구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염색하는 방법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람 염색법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크리스티안 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염색법이라서 그람 염색법이란 말을 쓰고요. 염색약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써요. 예전에는 다른 염색약으로 썼는데 지금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바이올렛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염색약으로 일단 세균을 염색을 해. 60초. 그 다음에 닦아내고 씻지 않고 그냥 흩어내고 요오드 용액 가지고 60초간 처리를 해. 이건 뭐냐면 이게 모르단트라고 하는 건데 매염제예요. 매염제. 여러분들 결혼하기가 힘들잖아. 그때 누구를 부탁해? 중매장이한테 부탁해. 매파. 이거는 염색이 힘들잖아. 뭐한테 부탁해? 매염제에게 부탁해. 이 아요다인은 그람스 아요다인이라고도 하는데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더 염색이 잘 되도록 하게 하는 매염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에탄올 95% 에틸알콜로 한 10초 정도 씻어내요. 탈색을 해, 탈색. 그러면 어떤 세균은 그렇게 염색을 열심히 했는데도 탈색이 돼. 어떤 세균은 탈색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균을 관찰하려고 그러면 염색된 거는 관찰하기가 쉬운데 탈색된 거는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염색약 가지고 대조 염색을 해. 그걸 우리가 대조 염색, 카운터 스테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프라닌이라는 염색약고 가지고 대조 염색을 하면 이게 붙는 게 전기적으로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자리에 한 번 염색약이 붙어 있으면 다른 염색약이 못 붙어. 그래서 원래 보라색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된 거는 보라색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탈색되었던 것들은 사프라닌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원래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염색되어서 탈색되지 않고 그대로 보라색으로 남아 있는 걸 우리가 그람 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탈색되었다가 사프라닌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염색되는 걸 그람 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람 염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를 보면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으로 염색돼요. 이거는 포도알균인데 포도알균은 그람 양성균이에요. 보라색으로 염색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균은 그람 음성균이에요. 이 대장균이거든요. 이 균은 맨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염색됐다가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된 다음에 사프라닌에 의해서 다시 빨간색으로 염색됐어요. 또는 분홍색으로. 이걸 우리가 그람 음성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세균을 분류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구균, 그 알균, 막대균, 나선균. 또 하나 더 속성을 넣어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구분이 되냐면 그람 양성 알균, 그람 음성 알균, 그람 양성 막대균, 그람 음성 막대균. 그 다음에 그람 양성 뭐 나선균, 그람 음성 나선균 이렇게 되는데 나선균은 그람 음성균처럼 염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있나요? 교과서를 탁 펼쳐보면 목차에 세균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람 양성 알균, 그람 음성 알균, 그람 양성 막대균, 그람 음성 막대균 이런 식으로 분류. 나선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람 염색성이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 이게 그람 염색에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세포벽의 구성 성분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포벽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항생제 감수성 어떤 항생제를 쓰면 어떤 균은 죽고 어떤 균은 안 죽는데 항생제에 따라서 그람 양성균은 잘 듣는데 그람 음성균은 안 듣는 항생제가 있거든. 이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병원성의 차이를 나타내게 해요. 병원성의 차이를.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조를 조금 보면 요 세포벽의 구조만 얘기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할게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질 막이거든 노랗게 된 거는 그 바깥에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두툼한 층으로 되어 있고 염색하면 그람 양성으로 보라색으로 염색돼요. 그람 음성균 세포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질 막이 있고 얇은 펩티도 글리칸 층이라는 게 있고 바깥에 막이 하나 더 있어. 막이. 그 막이 우리가 뭐 막은 지질 이중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막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거 말고 그람 음성균은 막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막을 우리가 아우터 멤브레인 외막이란 말을 써요. 좀 더 봅시다. 그람 양성균 세포벽은 세포질막 바깥에 두툼한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층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브라운 컬러로 나타나 있는 이게 펩티도글리칸 층인데 요거는 뭐 여러 개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지가 딱딱 달라붙어 있는 한 분자예요. 그냥 한 분자예요. 한 세균의 외막을 구성하고 있는 펩티도글리칸은 그냥 한 분자야. 공유결합으로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뭐 테이코산, 테이코뉴론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당체가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펩티도글리칸은 N아세틸글루코삼이랑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라고 하는
분자들이 교대로 있는 것들이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분자 구조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 그냥 들어두세요. 뭐라고? 한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펩티드 글리칸은 한 분자이다. 왜?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랑 N-아세틸미라민 에시드가 반복되어 있는 측세 구조가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람 음성균 세포벽은 세포막이 있고 얇은 펩티드 글리칸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아우터 멤브레인 외막이라고 하는 막이 하나 더 있어요.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막에 뭐 포린이라고 하는 단백도 있고 LPS라고 하는 것도 있고 LPS가 지질 다당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되는데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 놓는 거야. 지질 다당체.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외막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막에 이 LPS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아요. 그다음에 지질 단백들이 있고 요 막과 막 사이에 막주위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효소들 이렇게 보이죠? 엔자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삼투압 조절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차이. 아까 세포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세균의 형태를 구성하고 삼투압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람 양성균에서는 그게 100% 맞아. 그래서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깨지면 그람 양성균 죽어버려요. 그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아예 얇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애초에 삼투압에 저항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주위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능동적으로 수분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삼투압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을 파괴하는 것만 가지고는 삼투압 조절 기능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항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얘 무슨 얘기하나 얘기할 텐데 이따가 항생제 얘기할 때 페니실린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아, 그 얘기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세포벽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중에 그람 음성균의 아우터 멤브레인 외막에 있는 물질 중에 밑줄 거라고 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지질 대당체, 리포, 폴리사카라이드, 지질, 리포, 다당체, 폴리사카라이드가 붙어 있는 거야. 구조를 봐도 요 밑에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지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건 다당이야, 다당. 지질 요걸 리피드 A라고 그러거든요. 리피드 A와 폴리사카라이드, 다당체가 붙어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우리가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약자로 LPS라고 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동물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독소거든. 독소야. 그람 음성균이 내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내독소야. 엔도톡신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독소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독소예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엔 바깥으로 안 나와야 돼. 그람 음성균이 죽으면 그제서 유리돼서 나와. 그래서 내독소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독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리피드 A야. 그런데 다당체 부분은 항원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O 안티젠이라고 얘기해요. 라틴어에서 몸을 소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들어봤어요? 우리가 리보솜 할 때 SOM이 그 몸이란 뜻이거든. 덩어리란 뜻이야. 거기서 나온 O야. O. 그래서 O 안티젠은 몸덩어리에서 나온 항원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O 안티젠은 항원성을 나타내요. 혹시 여러분들 대장균 O157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장균이 그람 음성균이거든. 그리고 그 균이 O항원을 갖고 있는데 대장균의 O항원 중에서 157번째 발견된 것을 가지고 있는 대장균을 우리가 대장균 O157 이렇게 이름 붙이거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예.
그래서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은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세포벽의 구조에 차이가 나요. 여기서도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막구조의 특징이라고 되는데 이 막구조를 세포벽이라고 써놓죠. 세포벽. 세포벽 구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외막이 그람 음성균은 있고 세포벽은 여기서 세포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펩티도글리칸이에요. 펩티도글리칸 가로치고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이 그람 양성균은 두껍고 그람 음성균은 얇다. LPS야. 지질다당류는 LPS가 없고 있고. 그 다음에 LPS를 우리가 내독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독수가 없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약간 사실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내독소 우리가 LPS를 내독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있고 없고가 맞는데 내독수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그람 양성균에도 있긴 하거든요. 책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와. 예를 들면 테이코산 같은 게 내독수 작용을 하긴 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독수는 그람 음성균의 내독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책에 나온다고 해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포 형성이나 현막은 빼고 리소자임은 뭐하냐면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을 녹이는 효소야.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녹으면 세균이 죽어요. 그런데 그람 음성균은 라이소자임에 잘 녹지 않아. 저항성 있지. 반면에 그람 양성균은 감성이 있어. 페니실린이라는 항균제가 있거든요. 항생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람 양성균에서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그러다 보니 페니실린을 치면 그람 양성균은 죽어. 그런데 그람 음성균은 죽기는 하는데 잘 안 죽어. 내성이 있다가 아니고 내성이 크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독소는 이거는 세균이 바깥으로 분비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그람 양성균 음성이랑 상관없이 있어요. 까지 하고 쉽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더 세포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염색법 중에서 우리가 그람 염색법 배웠지만 항산성 염색법이라는 염색법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지금도 써요. 항산성 염색법은 염색 방법이 좀 다른데 아까 우리가 그람 염색에서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카볼푹신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염색하는 게 아니라 가온 염색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히터에 히터. 히터에다 올려놓고 중탕해 가면서 물을 끓여가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세균을 넣고 카볼푹신을 계속 떨어뜨려 가면서 한 5분 동안 가온에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애시드 알코올로 탈색을 하고 그 다음에 메칠렌 블루로 대조 염색을 하는 그런 염색법을 우리가 항산성 염색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한 염색법을 왜 하냐면 결핵균 염색하려고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산성 염색하면 그람 염색 비슷하게 색깔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파랗게 염색되는 염색약 메칠렌 블루에서 파랗게 염색되는 균이 있고 빨갛게 염색되는 균들이 있어요. 요 이번에 이제 메칠렌 블루에서 파랗게 염색되는 균은 이거 포도알균이에요. 포도알균. 아까 포도알균은 보라색으로 염색됐었잖아.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의해서. 근데 이번에는 메칠렌 블루에서 파랗게 염색을 되고 요 빨갛게 염색되는 균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바로 저 가느다란 막대균인데 이거는 이제 결핵균이에요. 결핵균. 결핵균은 왜 그러냐면 세포벽이 또 달라. 구조로 보면 결핵균은 그람 양성균과 비슷해요. 왜? 세포질 막이 있고 바깥에 세포벽 구성 성분이 있거든. 펩티도글리칸이 있고. 그런데 보시면 펩티도글리칸층이 또 되게 얇아요. 그리고 외막은 없어.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노갈락탄, 마이콜릭 애시드 이런 또 다른 구조가 있거든. 그중에서 이 마이콜릭 애시드 이걸 또 미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세균 건조무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성분이에요. 이렇게 Z 모양으로 찍 있는 게 아까 그 우리 표기를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지질을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 기름기 있는 성분이야. 그래서 이 미콜산 때문에 산의 저항성을 가져. 미끈덩 해가지고. 그래서 염색 항산성 염색을 하면 저항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균을 우리가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엄 투버클로시스. 그다음에 한생균은 뭐냐면 나균이야, 나균. 나병 일으키는 문둥병.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 이런 균들이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염색이 되고 나면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탈색이 잘 안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균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게 세포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포벽이 없는 세균도 있어요.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미코플라즈마야. 미코플라즈마는 대표적인 균이 미코플라즈마 뉴모니에, 미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균들이 있는데 이 균은 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여기 자꾸 세포질 막이 있고 바깥에 저게 없어요. 세포 벽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터지지 않아. 그런데 요 세균 세포질 막에는 스테롤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스테롤. 근데 얘는 스테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차이고 이 균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호흡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되고요. 한 3분의 2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걸.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장기침 착착착착 나는 그런 기침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 균은 세포질 막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여과하는 방법이 있거든. 세균 크기가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니까는 0.4 마이크로 정도 구멍을 가진 작은 체로 액체나 이런 것들을 여과를 하면 세균들이 다 여과가 돼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여과가 안 돼. 그 구멍을 뚫고 지나가. 왜? 세포벽이 없고 세포질 막으로만 돼 있어서 모양이 그냥 물렁물렁한 형태거든. 그래서 왜 적혈구가 8마이크로나 되는데 1마이크로짜리 모세혈관을 뚫고 가는 것처럼 이거는 사이즈가 1마이크로가 넘는데도 0.4마이크로짜리 되는 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투과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액체 상태로 돼 있는 무슨 크림이나 아니면 약물 이런 거 여과할 때 0.4 마이크로짜리로 돼 있는 여과막 갖고 멸균을 시키거든요. 세균을 제거하는 막. 그때 이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미코플라즈마라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형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그람 양성균이든 그람 음성균이든 세포질막이 터지면 일단 세포벽이 터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라이소자임이나 아니면 페니실린 같은 걸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포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 그 세포가 물속에 있지 않고 등장액 속에 있다면 등장액이라는 게 뭡니까? 삼투압이 같은 용액 속에 있으면 터지지는 않겠죠. 그 터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프로토플라스트, 스페로플라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가능해. 고름 속에 있을 때, 피 속에 있거나 조직액 속에 있을 때는 저장액이니까는 세균이 터지는데 고름은 말이에요. 굉장히 물질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오히려 액이 높거든. 그래서 세균이 세포벽이 없는 상태로 죽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벽이 완전히 없으면 프로토, 뭐 플라스트, 일부 있으면 뭐 스페로플라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러면 고름은 어떻게 해? 고름은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죽어야 되는데 페니실린을 쓰면 세균 세포벽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고름 속에서 세균이 안 죽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균을 죽이려면 고름은 짜줘야 돼. 짜준다는 표현을 우리 고급스러운 말로 배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농, 그죠? 농을 배출시켜 주는 거. 그래서 고름 생기는 병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배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드름 짜줘야죠. 고름 짜줘야 돼요. 안 퍼지게 짜줘야지. 그래서 그런 치료 원칙이 생깁니다. 자, 까지가 세포벽이었고, 세포벽 안에는 세포질 막이 있어요. 사이토플라즈믹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고, 유닛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세포질을 외계와 구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중 막으로 돼 있고 인지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스테롤이 없는데 미코플라즈마 스테롤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합니까? 능동적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고 전자전달 ATP 생산하고 에너지 생산에 관련하고 독소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효소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세균에서는 심지어 DNA를 생합성하고 세포벽을 합성하고 하는 대사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운동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포질막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질막 안에는 세균 세포질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정식하는 플라스티드, 미토콘드리아 이런 건 없는데 클로로플라스트는 없는데 전자전달기 효소는 세포막에 붙어 있어요. 본래 사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전자전달기 효소가 붙어 있는데 세균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처럼 작용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사실 옛날 세균이었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공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 연기설을 분석을 해가지고 세균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세균이랑 유사해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효소 중에서는 항생제에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항생제 중에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는 그런 항생제들도 있어요. 물론 못 쓰지. 쓸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 과립, 인클루전 바디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이염소체, 메타 크로마틱 그래뉼이라고도 불러요. 인클루전 바디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염소체, 세포질 과립은 삼투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결정화시켜 놓는다고. 결정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 밀도가 올라가. 이온 밀도가. 염색약은 어떻게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염색약을 치면 이온 밀도가 높은 데는 염색약이 더 많이 다닥다닥 달라붙게 되거든. 그럼 염색약의 밀도가 올라가. 염색약의 밀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의 굴절과 흡수 양상이 달라져.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네. 또는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염색된다. 다른 색으로 염색된다. 그래서 그걸 이염소체, 메타 크로마틱 그래뉼 이런 말을 씁니다. 또는 볼루이틴 그래뉼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세포질 가립이고요. 주로 뭐를 갖고 있냐? 황,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녹말 이런 것들. 영양분으로 쓸 것들. 귀한 물질인데 나중에 쓸 것들. 이런 것들을 중합체 형태로 결정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징이 세포 굴곡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없다.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사람 몸 세포에는 이 튜블이 있어서 물질의 수송과 관련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저 골격을 이루는 역할들도 하고 하는데 세균 세포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좀 더 안에 보면 리보솜이 세포질 내에도 있고 막에도 붙어 있는데 리보솜 이게 단백질 합성 기구잖아요. 그런데 세균 세포의 리보솜은 70짜리고 사람 세포의 리보솜은 80짜리야.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냐면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조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항진균, 항생제를 쓸 때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리보솜에 가서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항생제의 표적이야. 우리가 선택 독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뭡니까? 세균은 가서 달라붙어 죽이고 사람한테서는 병을 안 일으키고 이걸 선택 독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폴 에럴리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거야 그거. 그리고 6069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단백 합성 억제하는 항생제의 선택 독성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가
바로 리보솜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80, 그다음에 세균은 70. 이 차이를 공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다양한 세균 세포 내 봉인체들이 있는데 뭐 이건 녹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디프테리아균이야. 디프테리아균에 요 빨갛게 이렇게 염색되는 요게 원래 이 균은 과립이에요. 과립이 빨갛게 염색됐잖아. 그죠. 메타크로마틱 그래뉼. 이거를 가지고 세균을 동정. 이게 그 세균이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참조만 합니다. 참조만 해요. 그래서 다양한 봉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핵이 있고 세균은 핵이 없고 핵양체, 뉴클레오이드가 있는다 그랬다는데 핵막이 없기 때문이고 포일겐 염색이라는 염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염색이냐면 DNA와 그 주변을 염색하는 염색약이야. 세균을 염색을 하면 핵과 세포질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세균 세포도 포일겐 염색을 하면 핵과 세포질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핵은 아니야. 왜냐하면 포일겐 염색이 DNA와 결합해 있는 단백질을 염색하는 건데 히스톤 비슷한 단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염색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핵막이었기 때문에 그냥 핵양체다, 뉴클레오이드다. 하나만 있어요. 사람은 두 개가 쌍으로 돼 있잖아. 세균은 하나만 돼 있고 두 가닥 DNA로 보통 돼 있고 세균마다 달라요. 하지만 보통은 원형의 두 가닥 DNA. 대장균이 그래, 대장균이. 두 가닥의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 메소좀이라고 하는 뭐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쓰는 단어야. 이게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세포 요게 핵양체 하나, 요게 핵양체 하나고 요 가운데 무슨 동그란 알 같은 게 있어서 이 구조물이 옛날에 메소좀이라고 이름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세포는 유사 분열을 하니까 방추사라는 게 왔다 갔다 땡겨가면서 하는데 세균은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될까? 메소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역할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메소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 세포질막이 함입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거. 염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를 때 잘못 잘라가지고 말려 들어간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폐기. 그래서 책에서 최신판은 메소좀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옛날 책에는 메소좀이라는 게 남아있거든.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염색체가 있잖아. 염색체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랑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그거 말고 그 외에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게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했고 이게 내성을 나타내거나 독소를 생산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 외에 전이 유전 단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발견된다.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바깥에 외부 구조에 현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현막을 우리가 캡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갈 때 두툼한 오버코트를 탁 입고 쓰고 나가면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현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이 현막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받아 면역세포로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병원성을 나타내는데 작용을 하기도 해. 그래서 어떤 현막이 있는 세균은 병원성을 나타내고 현막이 없으면 병원성을 못 나타내고 왜? 면역세포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현막의 성분은 뭐냐? 다당류야. 폴리사카라이드. 균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항원성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항원이라고 써. 왜냐하면 세균학이 발달된 데가 독일이거든. 영어로는 캡슐을 CAPSUL이라고 쓰지만 독일어로는 캡슐레 이렇게 쓴단 말이야. 캡슐레. 그래서 K 항원이라고 해요. 우리 항원 뭐 배웠지? 아까 O 항원 하나 배웠죠, 그죠? O 항원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람 음성균의 세포 벽 아우터 멤브레인에 있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지질 다당체의
어렵다. 폴리사카라이드. 그것도 폴리사카라이드였네. 그게 O 항원이었고, 그 다음에 현막이 가지고 있는 항원은 K 항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성글면 현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점액층이라고 그래요. 슬림 레이어. 점액층은 자체로는 무슨 병원성을 나타내고 이런 데 관여하지는 않고 주로 어디 달라붙는, 끈적끈적해서 표면에 달라붙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골탕 먹일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뭐 주사 바늘이나 폴리를 꺾거나 뭐 관을 꽂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러붙어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슬림 레이어 점액층입니다. 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현막 또는 슬림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관이 바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편모, 채찍처럼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주로 ATP를 쓰는데 회전 운동을 하는데, 뭐 한쪽으로 돌기도 하고 양쪽으로 도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가 H항원이라고 그래요. H항원. 이게 독일어로 아우치. 이게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야. breathe니까는. 그런데 바람 분다는 뜻인데, 그게 H를 따서 H항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만 딱 나와 있으면 우리 단모성, 그다음 주변에 이렇게 나와 뭐 한쪽 끝으로만 나와 있으면 총모성, 총체처럼 생겼다고 해서 총모성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룩주룩 나와 있으면 주모성,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다 운동기관이에요. 이 가운데 움직이는 거 보시죠? 뱅글뱅글 돌죠? 왜 뱅글뱅글 돌겠어? 물어봐야지. 주서현, 내가 그래서 잘 보이니까. 왜 뱅글뱅글 돌겠니? 이건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거는 움직이는데, 이건 추측해봐, 서현아. 잘 모르겠어? 잘 요게 모르겠습니다. 편모가 있는 거야. 편모가 이게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지금 붙여가지고 색연을 관찰하는 건데, 몸뚱아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편모가 지금 유리에 붙은 거야. 그러니까는 지가 돌리니까는 편모가 도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가 도는 게 보이는 거지. 이 거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편모가 그만큼 빨리 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편모가 유리에 들러붙지 않았으면 세균이 움직였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보면 편모가 바닥에 붙어 있고 몸뚱아리가 그만큼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회전력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요. 또는 자극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거를 주성, 텍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화학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면 케모텍시스인데, 회피 자극을 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빛을 따라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전자를 따라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센싱하는 감각기로서의 역할들도 편모가 해요. 그 다음에 선모라는 게 있는데, 핀브리에 또는 필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노랑, 여기 보면 주변에 이렇게 촉촉촉촉, 이것도 어떤 관여를 하냐면 부착, 들러붙는 데 관여해요. 들러붙는 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긴 대롱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성선모라고 해요. 성선모, 섹스플라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전물질의 교환. 유전물질의 교환. 그래서 선모가 두 종류야. 하나는 일반 선모는 부착에 관여하고, 또 성선모는 유전물질의 교환. 세균도 유전물질을 교환하면 좋아요. 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성선모를 내서 자기 유전물질을 다른 유전물질에 찔러 넣기는 해. 암놈, 순놈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성선모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내는 게 있고, 성선모를 낼 수 있는 거를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못 내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선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원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가 그 병원성을 나타내는 인자를 virulence factor, 동력 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모가 있는 세균 없는 세균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세균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씨를 만들기도 해. 씨를. 그걸 우리가 스포르, 아포라고 그러는데 이 씨는 곰팡이도 만들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만드는 씨하고 세균이 만드는 씨하고는 달라서 이름을 따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균이 만드는 씨는 아포란 말을 써. 아포. 그래서 엔도스포어야. 엔도스포어. 엔도스포어는 세균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만드는 스포는 엑소스포어예요. 바깥으로 뿌리는 씨거든. 그래서 외생포자 엑소스포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아포인데 요게 투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눈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균이 아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포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은 몇 종류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실러스. 배운 것 같다 어디서. 뭐 배웠지 아까? 탄저균, 바실루스 안스라시스. 그게 아포를 만들어. 또 고초균, 바실루스 서틸리스. 그게 아포를 만들어. 그래서 바실루스 서틸리스 아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간장 된장으로 들어와야 발효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포가 나중에 씨잖아. 발화하거든. 발화한 세균을 영양형 세균이라고 그러는데 영양형 세균으로 돼야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처음 들어봤죠? 클로스트리디움. 파상풍균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지? 파상풍균. 그게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고 하는 파상풍균이 바로 아포를 만들어. 파상풍은 왜 걸리냐면 못 같은 데 찔리거나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파상풍균 포자가 들어와서 발화해서 독소를 생산하거든. 그 독소가 신경에 결합해서 신경을 막 흥분시키면 우리가 근육이 내 손 봐요. 손을 이렇게 막 함부로 움직일 때마다 근데 움직이면 경련한다고 그러잖아. 이때마다 어떻게 쓰냐면 ATP를 써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데 파상풍은 그거를 분당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서 죽이는 병이야. 경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든. 그래서 파상풍 그런 균이 바로 아포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콕실라 버네티라고 하는 Q열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균도 이 리케차 일종인데 또 아포를 만들어요. 아포를 만들면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 그림처럼 둥근 아포곽이 있고요.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세포질이 별로 없어. 대사를 안 해. 이거는 휴지기 세포야. 노는 세포씨야. 그래서 건조나 열이나 화학 물질의 저항성이 매우 커요. 웬만큼 끓여도 안 죽어. 30분 끓여도 안 죽어. 물에. 그래서 끓이는 거는 멸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소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 2, 30분 끓여서는 아포가 죽지 않고 나중에 식으면 발효하거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간장 만들 때 3번 끓이는 거 아세요? 끓였다가 식혔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중에 멸균 시간에 한번 배워보세요. 기가 막힌 방법이야. 아포 죽이는 방법이거든. 아포를 처음에 끓이면 아포가 안 죽거든. 놔두면 아포가 발화를 해. 또 끓이면 아포가 죽고 남은 씨가 있잖아. 그게 또 조금 있으면 발화를 해. 이런 식으로 한 3번 하면 아포가 완전히 멸균되거든. 이게 이제 틴달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틴달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어머님들이 그걸 옛날부터 배워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포는 이렇게 바실루스균, 클로스트리디움균 이런 식으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염색하는 방법이 있어. 말라카이 그린이라는 염색으로 염색하는데 이 말라카이 그린 염색약은 발암 물질이에요. 어디 쓰냐면 저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기생충 죽이려고 바닷물에 뿌려. 그러면 기생충이 죽거든. 근데 발암 물질이야. 안 먹는 게 좋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대장균은 앞으로 안 만드니까 거짓말이고 바실루스 서티리스라고 얘기합시다. 바실루스 서티리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한쪽은 아포를 만들고 한쪽은 파괴돼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제 시험 문제 한 개체의 탄저균이 분열하면서 아포를 만들면
몇 개체의 아포가 만들어질까요? 한 개체의 아포가 만들어지지. 본래 한 바실루스 안스라시스 탄저균이 이분법으로 분해를 하면 두 개의 딸 저기 만들어지잖아. 세균이 만들어지는데 아포를 생성하는 균은 하나만 만들어져.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을 하다가 너무 건조하거나 영양분이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영양형 세균이 생존하기 힘들겠다 싶을 때 이렇게 아포를 만들고 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괜찮아지면은 발화를 해가지고 염색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세균들 구조 기능을 알았잖아요. 세균을 염색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염색을 하는데 세균이 막 움직여 다니면 그것도 관찰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균이 살아있는 채로 관찰하다가 나한테 감염되면 내가 병에 걸려야 되잖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염색을 하면 어,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세균을 패바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실습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실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습을 못해서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실습 과목이에요 이게. 세균을 바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알콜 램프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세균이 죽어. 그리고 말라붙어. 고정되는 거야. 죽고 고정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에 의해서 세균 세포벽이 살짝 변성이 와서 염색이 더 잘 되게 바뀌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염색을 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람 염색, 항산성 염색 이렇게 염색을 하면 정기적으로 결합합니다. 양이면 음으로, 음이면 양으로. 그렇게 해서 염색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염색약으로 염색하는 단염색, 여러 가지 염색으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게 그람 양성균인지 염성균인지 아니면 항산성균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감별 염색. 그 다음에 세균의 특수한 부분, 현막을 염색하는 방법, 편물을 염색하는 법, 아포를 염색하는 법, 이염소체를 염색하는 법, 핵을 염색하는 법,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염색하는 염색 방법. 그 다음에 형광항체를 붙여가지고 보는 형광항체법. 이런 다양한 염색법들이 있습니다. 까지 하고요. 요거는 따로 배울 시간은 없겠다. 실습을 못하니까는. 하지만 그람 염색하고 그 다음에 항산성 염색은 좀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병원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배운 거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바이러스의 형태와 구조. 바이러스. 저번 시간에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게 라틴어로 독, 포이즌, 베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어떻게 발견됐다고? 그 디미트리 이바노브스키라는 사람이 담배의 모자이크 병을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오지그릇에다가 담배잎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을 찧어서 빻아서 넣고 여과를 시켰더니만 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담배에다 발랐더니만 똑같은 병이 걸렸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알고 있었어. 이 필터로 세균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그러니 뭐라고 생각했어요? 독이네. 그래서 이름을 독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코어의 네 가지 원칙 기억나죠? 병원성 세균이 그 병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뭐였지? 항상 똑같은 바이러스 세균이 발견돼야 되고 분리 배양돼야 되고 동물에 넣으면 똑같은 병이 생겨야 되고 거기서 다시 분리가 돼야 되고 이러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배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즙을 짜가지고 다시 하면 또 감염되고 감염성이 있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 단순히 독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 그래서 보니까 감염성 인자이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세균은 유전물질은 뭘 가지고 있죠? DNA. 사람은 유전물질은 뭘 가지고 있죠? DNA. 근데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은 뭘 가지고 있죠? 저번에 얘기했어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절대 세포내 기생체야.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다른 미생물과의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거는 전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핵산으로서 세균 내에서는 세균, 미코플라즈마도 세균이에요. 리케차도 세균입니다. 클라미디아도 세균이에요. 그런데 다 DNA를 가지고 있고 단백 합성할 때 RNA를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코플라즈마, 리케차, 클라미디아는 셋 다 절대 세포내 기생체예요. 아, 미코플라즈마 아니죠. 리케차하고 클라미디아는 세포내 기생체예요. 바이러스도 세포내 기생체인데 바이러스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을 게놈으로 가지고 있어요. 리보솜이 없어요. 대사를 안 해요. 단백 합성을 못 해요. 당연히 항생 물질에 대해서 감수성은 없어요. 그런데 인터페론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터페론은 바이러스나 다른 세포내 기생체를 감염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 몸이 생산해서 감염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바이러스는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차이를 좀 알아놓으시고 이게 이제 담배인 모자이크 병이거든요. 디미트리 이바노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발견했는데 이 양반도 죽을 때까지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몰랐어요. 이 병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담배처럼 생겼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 담배처럼 생겼어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막대처럼 생긴 바이러스인데 그렇게 해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구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구조를 알게 됐고 분류를 시작했어요. 마치 세균을 동그란 거, 길쭉한 거, 꼬불꼬불한 거로 구분한 것처럼 바이러스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둥그런 거,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거, 그 다음에 복잡한 거. 근데 얘기가 좀 다릅니다. 헬리컬 시메트리, 큐빅 시메트리, 컴플렉스 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는데 모양이 그렇게 구분하기에 쉽게 좋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에 따라 구분이 돼요. 세균을 마치 형태와 그 다음에 그람 염색성에서 구분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RNA냐 DNA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태는 보면 이렇게 담배인 모자이크처럼 둥그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막대처럼 생긴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이신면처럼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더 심플하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이신면체예요. 이게 왜 정이신면체냐면 그냥 정이신면체거든요. 삼각형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있고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옛날에 우리 실습할 때는 삼각형 20개 갖고 이걸 만들어 봤어요. 좀 이해가 가. 정이신면체구나.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이신면체. 그런데 그 정이신면체를 막이 둘러싸고 있기도 하고 안 둘러싸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둘러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외피라고 얘기하는데 엔빌로프라고 그래요. 엔빌로프. 봉투란 뜻이잖아. 봉투. 엔빌로프. 외피라고 그래요. 외피. 외피가 있는 정이신면체, 외피가 없는 정이신면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NA 바이러스에서 있는데 요게 RNA 핵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막대처럼 만드는 이걸 그러니까 헬리칼 시메트리라고 그러는데 나선 대칭이라고 표현을 해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또 외피에 둘러싸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같다. 봅시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중추적인 부분을 핵심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코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핵산입니다.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핵산은
DNA이거나 RNA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핵산은 너무너무 약해요. 사람 세포에서는 뭐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핵산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으려고. 약하니까. 그 다음에 세균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히스톤 비슷한 물질을 또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핵산을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그건 뭘로 이루어졌냐면 캡소머라는 소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하나, 구슬 하나. 이것이 단백질을 핵산을 감싸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산하고 캡시드 단백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뉴클레오 캡시드 요게 바이러스야. 핵산과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캡시드 단백 그걸 우리가 뉴클레오 캡시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고 그게 단백질이 가장 기본 단위야. 단백질이 가장 기본 단위.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더 복잡해서 그 바깥에 이렇게 외피를 둘러싸고 있기도 해요. 엔빌롭. 그걸 우리가 엔빌롭드 바이러스라고 그래. 이걸 엔빌롭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다 보니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래? non 엔빌롭드 바이러스.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 외피 비보유 바이러스 또는 헐벗은 바이러스. 네이키드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네이키드 바이러스. 그런데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물? 빈 공간? 암흑 물질? 뭐가 있을 것 같죠, 그죠?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태기먼트라고 그러는데 태기먼트가 찌끄러기, 뭐 부속물 이런 뜻이야. 우리 몸에서 태기먼트 그러면 보통 살껍데기, 뭐 털, 머리털 이런 걸 태기먼트라고 하는데 태기먼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새 보니까 이 안에 뭐 단백질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RNA도 있고 뭐 DNA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름을 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헷갈려요. 그냥 원칙으로만 외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RNA 바이러스는 RNA만 있고 DNA 바이러스는 DNA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비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리온은 뭐냐면 감염력이 있는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를 비리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바이러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클레이크 애시드하고 캡사이드만 가지고 바이러스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건 비리온이 뭐야? 네이키드 바이러스 또는 논 엔벨롭드 바이러스는 뉴클레오 캡시드 자체가 비리온이야. 오케이? 이해가시죠?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외피가 있는 엔벨롭드 바이러스는 외피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외피가 파괴되면 감염력을 소실해. 그러면 엔빌롭드 바이러스,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는 외피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비리온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외피가 파괴되면 감염력을 소실해요. 외피는 뭘로 돼 있냐면 지질막으로 돼 있거든요. 뭘로 잘 파괴가 되냐면 알코올, 비눗물 이런 걸로 잘 파괴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하는 손소독제 있잖아요. 70% 내지 80% 에탄올 알코올이에요. 손 닦으면 혹시 바이러스가 있으면 파괴가 됩니다. 재작년에 실험한 것 중에 비누가 더 파괴를 잘 시키냐 알코올이 더 잘 파괴시키냐 해봤더니 비누가 더 파괴를 잘 시켜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맨날 비누로 손 씻을 수가 없잖아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에탄올로 하는 거고 에탄올로 안 되면 집에 가면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파괴됩니다.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이거. 항상 70% 알코올은 위험하니까 40% 알코올 정도로 구강내를 이렇게 소독하면 효과가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예, 술 먹는 걸로는 효과가 예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논문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논문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감염력 있는 완벽한 바이러스 입자를 비론이라고 얘기하고 외피 있는 경우는 외피가 있어야지 비론이다. 외피가 소실되면 비론이 아니다. 결함 바이러스는 뭐냐면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에 기능적인 결함이 있어서 증식을 못하는 바이러스. 이걸 어디다 써? 백신. 이거 만든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잖아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잖아. 그거야. 그게 바깥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에다가 바깥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닌데 하여튼 결함 바이러스는 뭐냐면 바이러스 모양을 갖고 있는데 들어가서 증식을 못해요. 증식을 못하고 단백질만 내주고 말거든. 그래서 백신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걸 자, 이거 아데노바이러스거든요. 이거는 DNA 바이러스이고 정이신면체 바이러스예요. 정확하게 정이신면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위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정이신면체야. 안에 DNA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 단백이라는 게 있어. 5가 있고. 요게 숙주세포에 결합해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는요. 정이신면체 바이러스인데 외피를 갖고 있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어디? 입술에 헤르페스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정이신면체인데 DNA 바이러스인데 외피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한 가닥 RNA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데 가닥이 RNP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외피에 둘러싸여 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RNA가 돌연변이가 심하거든요. DNA보다 RNA가 복제될 때 돌연변이가 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지만 DNA가 복제될 때는 DNA가 잘못 복제되면 잘못 복제된 DNA를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DNA를 복제하는 효소가. 근데 RNA는 그게 없어서 그냥 만들고 말아. 그러면 무수한 돌연변이들이 생기는데 보통은 그 돌연변이가 다 안 좋거든. 자기네들 생존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지는데 우연히 이게 괜찮은 거면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가 돌연변이가 많아서 매년 유행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아. RNA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한 개의 RNA 바이러스가 이렇게 꼬불꼬불탕 하나 있고 바깥에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글라이코프로테인, 당단백이 있는데 이게 마치 왕관처럼 생기기도 하고 태양의 코로나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이렇게 붙는데 우리가 뭐 오미크론이 어쩌고 델타가 어쩌고 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여기 요 S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스파이크 프로테인. 요게 구조가 자꾸 변해가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또는 델타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겉보기엔 둥그렇게 보이지. 담배 모자카 바이러스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막지처럼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RNA가 이렇게 계속 코어가 있고 거기에 캡시드 단백이 따닥따닥 달라붙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옥수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옥수수 깡 안에는 RNA가 있고 바깥에 옥수수가 이빨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캡사이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코일이 돼 있는 한 가닥 RNA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서 병이 일으키는 게 좀 뭐가 있냐면 이런 것 중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래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기는데 그 바깥을 또 외피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콩고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의 에볼라 강에서 발견됐고요. 사람을 무지 죽였죠. 걸리면 보통 48시간, 24시간 내에 죽어. 근데 지금은 점점 병원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유럽, 필리핀하고 미국에서 퍼졌던 거는 사람 안 죽는 변종도 있었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밀집생을 하니까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선대증 바이러스. 그 다음에 복합구조 바이러스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는 곰보병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복잡하게 생겼고 이건 DNA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바이러스는 보통 어디서 증식하냐고 증식하고 조립하냐면 핵에서 증식 조립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세포질에서 지 혼자 증식을 가능한 큰 바이러스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곰팡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 10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핵세포 생물이에요. 핵막이 있고 핵막으로 구분되는 핵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살짝 거짓말이긴 한데 그렇게 외워둡니다. 곰팡이를 우리 펑거스, 복수로 판자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자연계산 10만 종 정도 있다고 얘기했죠. 진핵세포 미생물이고 그 중에서도 병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곰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메디컬 마이콜로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한 2,300종 정도가 병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 중에는 우리 몸에서 발견되면 나는 병이네. 이게 진정병원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래는 우리 몸에서 발견이 안 되는데 몸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면 나 병인 걸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클래식 패스겐 진정병원균이고 우리 몸에 있다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을 일으키는 거. 그걸 기회감염이라고 하거든요. opportunistic infection. 또 그런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균을 opportunistic pathogen 이런 말을 쓰는데 곰팡이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의 이건 팡이실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여요? 머리가 있는 것 같고 줄기가 있는 것 같고 뿌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식물인 줄 알았는데 식물 아니야. 곰팡이는 원생생물계에 속하지 식물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몰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트가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몰드지. 보면 요렇게 벽이 있잖아요. 요 격벽인데 여기 세포벽이야. 그래서 한 세포 한 세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실 모양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몰드, MOLD라고도 쓰고 MOULD라고 쓴다고 했어요. 사상균, 실처럼 생겼잖아. 그리고 이 덩어리를 팡이실, 하이페, 하이파라고 그러는데 복수가 되면 하이페가 돼요. 하이파, 하이페.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이페. 요 덩어리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마이셀리움 이렇게 균사체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효모, 이스트예요. 몰드는 요 포자들 하나하나가 씨가 돼가지고 발화해서 퍼지게 되는 거고 이스트는 여기 보세요. 동그란 거에 여기 눈처럼 나와 있는 게 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이 나오거든. 요게 튀어져 나와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야. 머딩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렇게 몰드, 이스트를 다 합쳐서 곰팡이라고 얘기하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두 형태성 또는 이 형태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병변 내에서 몸속에서는 온도가 따뜻하니까는 이스트 형태로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곰팡이가 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트 그다음에 하이페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중간한 것도 있거든. 요거 보시면 요거 이스트인데 요 버딩 발화하고 출하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요거는 쇼도 하이페라고 돼 있으니까 중간에 생략. 요거는 진짜 하이페인데 요거는 이제 이스트가 아니라 스포아 포자가 이렇게 줄기를 내는 첫 단계야. 요렇게 해서 하이페가 나온 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변할 거거든. 아시겠어요? 요게 콩나물 씨다듯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하이페거든.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이 쇼도 하이페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 사람 몸속에서 발견이 되거든.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칸디다증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특히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 칸디다 질염 뭐 이런 것들 걸리는 병 곰팡이거든. 그 균이 자랄 때 자라나면서 버딩을 하는데 잠시 하이페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는 거야. 이건 하이페는 아니고 그냥 가짜 하이페야. 그래서 쇼도 하이페거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칸디다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트, 쇼도 하이페, 하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곰팡이 봅니다.
이게 이제 리소푸스라는 스톨로니퍼라는 곰팡이인데 푸른 곰팡이에요. 여기를 잘 관찰하면 이렇게 리조이드잖아요. 이게 리조이드 그러면 왜 리조이드를 하냐면 여기도 오아이드가 붙었는데 뿌리 같은 이란 뜻이야. 뿌리가 아닌데 뿌리 같이 보여서 리조이드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다음에 여기 포자낭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관찰이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하이페를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요 점점점은 핵입니다. 핵. 그런데 어떤 핵이 어떤 곰팡이는 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포질 간에 구분이 없는 게 있네. 코에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포질을 같이 써. 그러니까 세포 원래 우리가 진핵세포 그러면 핵막이 있고 없고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질이 세포질 막에서 구분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곰팡이는 그게 아니야. 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띄엄띄엄 있어. 이상하죠. 하등 동물이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세포질 막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격벽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격벽이 있다 없다. septum. 그래서 septate 하이프라고 되는데 요거를 원래는 요 둘러싸고 있는 바깥 막은 세포질 막이 맞지요. 그런데 그 세포질과 세포질 사이를 구분하는 요거를 우리가 그냥 격벽이라고 얘기한다고. septum. 격벽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쇼도 하이페고 그런 게 이제 곰팡이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거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인데 그렇게 생겼어 보면 여기는 격벽이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효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안에 핵이 있어요. 뉴클레오이드가 아니라 뉴클레우스잖아.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요. 왜? 이건 진핵세포거든.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세포막,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 내 과립들도 있고요.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게 효모입니다. 효모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카라마이세스 세레베시에 이건 뭐냐면 빵곰팡이야. 이스트. 여러분들도 써. 집에 가도 있어. 여러분 이제 빵 구울 때 쓰는 곰팡이. 효모균. 이스트. 그게 사카라마이세스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봤던 거이고요.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게 칸디다 알비칸스인데 알비칸 이러면 여러분 알비니즘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얗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제 칸디다에 걸리면 하얀 고름이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러는 건데 칸디다균인데 하얀 칸디다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쇼도 하이페가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이런 균이 있어요. 여기 칸디다 알비칸스의 쇼도 하이페는 땡굴땡굴한데 분열 증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곰팡이 형태가 나뉩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곰팡이는 세균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 성분이 키틴, 글루칸, 만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동물은 셀룰로즈로 돼 있고 식물은 동물은 뮤라밀 펩타이드 같은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곰팡이는 키틴이나 베타글루칸으로 돼 있고 이 베타글루칸이 중요해요. 여기다 또 밑줄을 쫙 긋는 거야. 베타글루칸. 점심 먹었나요? 양치질 했어요? 양치질 했는데도 이렇게 손톱 밑에 이빨을 넣어가지고 이사리를 이렇게 긁어보면 뭐가 나오죠? 하얀 치석? 치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끈적끈적한 게 나와. 그게 글루칸이야 글루칸. 보통 끈적끈적해. 왜 충치가 생기냐면 포도당 같은 거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 같은 거를 분해해서 세균들이 글루칸을 만들거든. 끈적끈적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글루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먹은 김치나 이런 데 있는 섬유질 그것들을 묶어서 이 사이에 붙이는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에, 또 커피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야구르트 먹잖아. 그 유산균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자라. 유산균은 당을 이용해서 뭘 생산해? 산 생산해. 산은 어떤 일을 해?
칼슘과 결합해가지고 칼슘을 뽑아내. 이빨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칼슘. 그러니까는 양치질 잘 안 하면 나중에 그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게 충치가 생기는데 이 글루칸이 알칼리 저항성이 있어요. 다시 분해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곰팡이 세포벽이 이 글루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여러분들 뭐 저 습진 같은 게 생기고 피부가 막 이상하면 이거 곰팡이인지 아니면 면역학적 질환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면도날로 살살 긁어서 무좀 같은 거 슬라이드 글라스에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10% KOH 용액을 떨어뜨리고 커블러스를 덮고 알코올 램프로 살살 가온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하면 살이 다 녹습니다. 왜? 우리 몸은 동물성 세포잖아. 10% KOH에 살이 다 녹아. 그런데 곰팡이는 안 녹아. 그래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해요. 이건 쇼도 하이펜데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곰팡이 병이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병원에서 무척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요한 성분이에요. 곰팡이 세포벽을 보면 세포질 막이 있고요. 그 바깥에 키틴, 베타글루칸, 만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알칼리 저항성이기 때문에 10% KOH when 마운틴 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인데 세포막이 세균 세포막에는 스테롤이 없다. 예외가 있죠. 미코플라즈마 빼놓고는. 원래 미코라는 게 곰팡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미코플라즈마도 사실은 곰팡이로 오해받았던 세균이. 또 하나 뭐 있었지? 마이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곰팡이로 오해받았던 세균인데 마이코 플라즈마 빼놓고는 다 스테롤이 있는데 사람의 세포막에 있는 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는 뭐 콜레스테롤이 몸에 안 좋은 걸로 생각하죠. 너무 많으면 동맥경화 생겨가지고 뭐 푹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적으면 오히려 혈관에 유연성이 없어서 찢어져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야지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한테서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곰팡이에서는 그게 없어요. 에르고스테롤 또는 지모스테롤 이런 게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는 별로 안 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척세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에르고스테롤, 지모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항진균제 우리 무좀 생기거나 이런 바르는 약 있잖아요. 습진 생긴 바르는 약, 곰팡이 약. 그게 바로 중에 폴리엔계 항진균제라는 게 있거든. 폴리엔계 항진균제가 뭐랑 결합하냐면 이 에르고스테롤이랑 결합해요. 그래서 이 작용을 못하게 해. 무슨 작용을 못하게 합니까? 세포막의 작용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세포를 죽여 곰팡이를 죽이는 약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많이 쓰면 사람 콜레스테롤하고도 들러붙어. 뭐야? 선택 독성이 낮아. 그래서 먹는 약을 별로 못 만들어요. 다 국소도포제 바르는 약이지. 먹는 약을 바르면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지고 우리 몸에 손상이 오고 이래서 그래서 곰팡이 약 중에는 폴리엔계 약 중에서는 먹는 약이 별로 없어. 그래도 보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항진균제 별도 배우는데 세포막에 들러붙어 가지고 세포막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폴리엔 항진균 중에 암포트리신 B라는 약인데 왜 폴리엔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제 화학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탄소 가운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고리가 있는 구조를 N 대문자 N으로 써서 N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에놀 구조라고 그래. 에놀 구조. 그래서 요게 N 구조, N 구조, N 구조, N 구조 해서 N 구조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폴리엔 항진균제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암포트리신 B가 있고 또 니스타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N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에르고스테롤 결합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